네, 스마트머니의 선택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자, 오늘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 한 주간의 시장의 흐름 그리고 다음 주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까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033포인트의 흐름이고요. 코스닥 쪽의 움직임은 0.24% 정도의 상승으로 533선입니다. 일단 외국인들 어제 좀 팔았다고 해서 거래소 쪽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재차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는 양상인데 글쎄요, 그 힘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글쎄 우리가 너무 뭐라 그럴까 너무 오버슈팅 하는 것 같고 너무 웨이트, 언더웨이트 하는 거는 아닌가.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건지 정말 이거를 그렇게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오버슈팅이라면 솔직히 우리나라보다는 뭐 미국이나 이런 쪽이 더 오버슈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지수 관점에서는 저는 전혀 뭐 오버슈팅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제 말은 말에 대해서.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인식이 너무 말이 많은 게 아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외국인 뭐 하루 팔면 뭔가 바뀌는 것처럼 뭐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 지수가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고요. 또 새로운 이슈가 별로 나오지 않고 아직도 얘기되고 있는 게 그 벌써 작년 말부터 나왔던 그런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연준 위원 교체라든지 연준의 정책 변화 가능성, 그다음에 미국 경기 좋아진다. 미국 경기 좋아진다는 얘기는 3년째 반복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아지곤 있지만 시장의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이제 투자의 구루라고 볼 수 있는, 투자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주식 거품은 끼었지만 부담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고, 세계 최대 운용사 중에 하나인 이 블랙록 쪽의 CIO, 즉 투자 책임자는 거품도 끼었고 거품은 터질 거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외신에서 보면 이 두 투자 구루 얘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거품은 분명히 끼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현재 지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자산 가격에 거품이 분명히 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거품이 끼고 있는 중에는 이 거품이 어디까지 갈지 또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무엇으로 인하여 깨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거품을 조금 즐길 시기라고 보여지는데 그 거품을 조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력이 국내에서는 외국인으로 대별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거시시장으로 보면 환율 시장의 원화 강세로 계속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또 원화 강세를 이끌어줄 만한 경상수식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재 구간에선 크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다만 단기적인 대응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어제처럼 몇 종목에 집중적으로 매도로 쏟아부을 때 그 종목들은 절대 오를 수가 없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 발만 뒤로 물러서 또 지수는 쉽게 급락한다라는 것을 어저께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매일 돌아서지 않는 이상, 매도 쪽으로 돌아서고 다시 달러가 강세로 가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을 크게 바꿀 필요는 없다. 외국인 선호 종목 중심의 대응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뀐 건 없네요. 그리고 전략 자체가 아주 크게 변화를 시킬 만한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이슈 갖고 계속 침소봉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그렇게 이슈가 없다 보니까 뭔가 하나 나오면 이게 변화의 물고 아니냐라고 계속 툭툭 건드려 보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변하는 것은 없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오늘의 주제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거 정말 살아나고 사실 김종효 애널리스트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선주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 물꼬가 바로 BDI 지수의 상승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별로 안 좋은 모양이죠. 일단 그 흐름부터 일단 살펴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 보도록 하죠. BDI가 하락하는 원인이 좀 있나요? 네, BDI가 얼마나 빠지고 있는지부터 차트로 한번 좀 봐볼까요? BDI가 지난 올해죠. 올해 한 7월 달 정도만 하더라도 지수가 800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월 고점이 얼마냐면 2100선이었습니다. 엄청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의 단계를 거쳐서 레벨업이 크게 된 거죠. 특히 9월, 10월에 크게 레벨업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번의 과정이 전부 뭐였냐면 중국의 리스타킹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춘절 수요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동안 재고를 쌓는데 굉장히 주저해 왔던 중국의 주요 업체들이 중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보고 미리 철강 재고도 다시 쌓고 또 원자재 재고도 다시 쌓는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도 소폭 반등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먼저 원자재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BDI 지수가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춘절 연휴 이후에는 다시 정체되자마자 BDI 지수가 빨리 빠지고 있는데요. 2100선에서 지금 한 2주일 정도 만에 1500선 정도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도 굉장히 추세도 없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보면 아직까지 본질적인 과거처럼 뭐 8천 이상 갔던 BDI 지수의 상승세가 다시 나타날 거라는 등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열의 시각이 아닌가, 좀 과도한 시각이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무엇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이 주말에 있을 증시 따라잡기 시간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국의 이제 삼중전회를 앞두고 있죠. 네. 그러니까 중국의 삼중전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중국은 매년 전회라는 걸 합니다. 이 전회가 뭐냐면 8천만 명이 넘는 공산당 중에서 중앙위원으로 뽑힌 사람들 중 핵심 인원들이 모여서 매년 회의를 하는 것을 전회라고 하고요. 이걸 매년 하는데 1중전회, 2중전회를 거쳐서 올해가 3년째 3중전회입니다. 근데 이 3중전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향후 5년간의 경제 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정치 계획들을 만들어내는 회의이기 때문에 3중전회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과 재작년에 1중전회, 2중전회가 있었습니다. 이 1중전회와 2중전회에서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뽑고 그 뽑은 지도자를 바탕으로 관련된 국무위원들을 뽑는 것이 1중전회와 2중전회의 일이고요. 3중전회에서는 이 뽑힌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그러니까 기존의 상무위원 또 상무위원들을 보좌하는 25인의 이 정치국 사람들 공산당 내 사람들과 함께 한 8천 명 가까이 되는 그런 위원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전국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8천 명이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400명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이 공산당의 대표자 사람들이 모여서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좀 최근 살펴보게 되면 시장에서 원래 예상했던 거 한 2년 전에 예상했던 것은 서부대 개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또 도시화가 빨라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올 초에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실제로는 정치개혁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먼저 선순위로 나서다 보니까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중국의 M2도 빠르게 안 늘고 있고요. 또 이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더 제한시키고 있고 또 M2가 통화량을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통화량을 기초 얘기하는 통화량을 거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생각보다 안 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에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정체되고 있어서 기대했던 서부대 개발 같은 것들은 조금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금 같은 10월이 지나가자마자 결국은 BDI 지수는 다시 빠르게 꺾여 내려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리스타킹 과정에서 나타났던 또 하나의 특징은 중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긴 반도체를 비롯한 주 IT 기업들의 스타킹 과정도 끝났기 때문에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주요 원자재 중에서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 곡물이나 이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수급 상황이 작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치더라도 기초금속의 전반적인 움직임은 광산 투자가 늘어나면서 공급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말 경기의 회복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예전처럼 금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안 투자에 나설 경우에는 가격의 상승과 함께 빠른 움직임이 있겠지만 지금은 미국도 그렇고요. 영국도 그렇고 대규모로 투자를 많이 했던 이런 선물 투자를 지금 대규모로 막고 있는 상황이죠. 정부의 규제가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국을 비롯한 이런 쪽은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EU 쪽에서는 오히려 거래세까지 부과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 간 이동 거래세까지 부과한다고 하니까 그와 관련돼서 최근에 이 투기적인 거래는 이 대한투자 쪽, 특히 이 상품 쪽에서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나타나는 움직임 보고 글로벌 빅사이클이 온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품 가격은 2006년도, 2007년도처럼 대박을 칠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 생각에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냥 반대도 아니고 완전히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처럼 투기 세력이 일단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라는 것에서 일단 과거와 같은 거품이 끼기 좀 어렵다라는 점을 첫 번째 요인으로 꼽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돈을 많이 풀어놓은 상황에서 인플레가 빨라지면 이 통화 정책을 빠르게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 어느 국가의 통화 담당자도 그것을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품 시장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력은 높아지기 어렵다라는 점이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로는 FOMC도 분명히 인정을 했다시피 내년도에도 미국 성장률이 3%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도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지 지금 플러스 3%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제가 보기에 상품 가격이라든지 BDI 이런 쪽에 다시 한번 급격한 상승으로 올라가기에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상품별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조리 좀 원자재 쪽에서의 어떤 뭐 동향들이 좋아질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원자재 동향 좀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하나 알고 싶고 그러면 어느 쪽이 좋고 어느 쪽이 좀 안 좋고 뭐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좀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네. 올 한해 수익률을 보면 네. 금이 가장 안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은도 안 좋았고 커피, 옥수수 같은 것들.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 한해 수익률을 보면 플러스가 난 게 천연가스하고 원유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전부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원자재라고 부르는 것들이 올 한해는 전부 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최근 1주간 수익률을 보면 금과 니켈, 금 등이 반등을 보였는데 자 이런 지금 이번 주에 오른 것들이 대부분 낙폭과대란 말이에요. 금 올 한해 가장 많이 빠진 자산 중에 하나고요. 은 마찬가지였고요. 니켈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낙폭이 굉장히 깊었던 그런 금속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단기 반등을 조금 빠르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요 원자재들의 흐름은 달러의 약세 구간에서도 불구하고 올 한해 좋은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했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금속도 보시면 연초 대비해서 지금 오른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단기적으로도 보면 니켈 정도가 좀 올라가는 게 눈에 띄고 있고 나머지 금속들의 움직임, 특히 산업의 쌀이라고 볼 수 있는 구리 같은 것들도 움직임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연초 대비해서도 마이너스고요. 최근에 몇 주간 흐름도 마이너스 흐름 혹은 보합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왜 도대체 이제 중국 경기를 보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를 거고 원자재 관련주가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고 있는 상품 가격의 핵심은 올 한해 꽝이었고 내년에는 좋아봐야 이제 시장 수익률 정도를 예상할 수 있을 뿐 과거처럼 뭐 2006년도 7년도처럼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박을 칠 거야라고 예상하는 건 제가 보기엔 거짓말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지금 이런 게 얼마나 차별화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개별 인재 수급에 따라서 굉장히 차별화가 되고 있는데요. 주요 소프트 원자재 중에 원당, 즉 사탕수수죠. 네. 사탕수수와 커피의 가격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커피는 주 생산지인 브라질 쪽에서 공급량이 넘쳐나면서 가격이 지금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빠지고 있고요. 반대로 사탕수수 같은 경우에는 중남미가 주 산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달러 약세면 상품이 강세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각 개별 상품들의 수급이라든지 개별 상품들의 전반적인 업황을 누가 이끌고 가고 있느냐. 그래서 얼마 전처럼 중국이 리스타킹 과정, 다시 이제 재고를 좀 쌓아놓는 과정에서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반적으로 상품이 가격이 올라가기보다는 개별 상품의 수급에 따라서 모두 차별화된 양상을 보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니켈 가격 최근에 오르고 있어서 철강 시장 좋아지는 거다라고 해서 차트를 한 3, 4주로 굉장히 짧게 보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한 3, 4년 늘려보면 아직도 처참하게 빠진 이후에 정말 요만큼 반등한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물론 아주 길게 봤을 때 나중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너무 소폭의 변화 아니냐. 그래서 상품은 아직도 아무래도 좀 드려져 있다. 그래서 여전히 해가 뜨기에는 좀 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해 뜨기 바로 전 그러니까 황혼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쯤이냐 그것도 불분명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럽 경기의 회복 속도라든지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면 그만큼 경기 속도도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또 아니고 또 그런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원자재를 뭐 제가 이제 전체적인 뭐 시세를 조절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없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조급하신 게 아닌가. 조금 올랐다고 해서 또 와 이러고 아니라 그러면 또 이렇게 많이 실망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좀 더 명확한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상품시장 관련된 원자재 어떻게 보면 원자재 관련주 여기까지 어떤 동향들을 보면서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한 거죠? 대한투자를 통해서 이제 수익률을 누리고자 하시는 분들, 네. 즉 상품 쪽에 상품 관련주가 아니라 상품 자체에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이 이제 황혼에서 새벽을 넘어가는 그 시기는 아니지만 거의 뭐 황혼 정도는 들어왔고 서서히 어두워진 시기에서 밝아지려고 하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뭐 새벽 시간으로 따지면 5시에서 한 6시 정도면 정말 좋겠지만 제가 보기엔 지금은 한 3, 4시 정도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뭐 지금 사도 나쁘진 않겠죠. 대한투자의 비중을 조금씩 올려가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곤 있는데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기보다는 길게 기다려야 될 것이다. 특히 주요 상품에 대한 투자는 제가 보기에는 주요 원자재 중에서는 뭐 금이라든지 아니면 원유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기초 소재, 뭐 이런 아연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보단 나아 보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 왜냐하면 달러가 나중에 강세로 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경기가 빠르게 돌아서는 거면 그때는 달러 이상으로 유가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해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 있기 때문에 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경기 회복 속도가 정말 물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강해진다면 그때는 구리 쪽, 비철금속 쪽 이런 쪽을 많이 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시황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 이 BDI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조선, 해운, 철강, 화학 뭐 이런 종목군들을 주요 업종으로 꼽고 있는데 먼저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견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BDI 빠지면서 조선주들도 같이 빠지고 있고요. 어저께 나온 현대중공업 실적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 특히 순이익 측면에서 크게 하회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 충격이 최근에 며칠간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분명히 언급드렸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인 시황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인 시황상 클락슨 신조 성과가 회복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주하고 있는 가격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저가 수주만 이어오던 그런 불쌍한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어느 정도 벽이 좀 갖춰나가면서 상선 쪽도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신문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 한해 지금 해외 수주가 가장 많이 늘어난 건설업체 4위인가가 현대중공업이거든요. 1위는 삼성물산이었고요. 물론 삼성물산은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때문에 나타난 것이지만 4위인가가 지금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뭐 삼성엔지 뭐 이런 종목군들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한 절반 정도의 매출이 현대중공업은 비조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군들도 포기할 만한 시점은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좀 많이 팔았다면 조금 더 담아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철강주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새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관련된 종목군들만 관심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정말 길게 볼 거라면 포스코 여전히 이제 관심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화학주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석유화학주들이 일시적인 스프레드 가격의 움직임으로 반기 반등 보일 수 있습니다만 4분기, 1분기 기대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돌아올 건 실망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들 수요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3중전회에서도 기존에 이제 굉장히 과잉 생산을 나왔던, 과잉 공급을 나왔던 생산 설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톤으로 구조조정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결국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부정적인 시황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전방위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영제주, 산업재 섹터의 종목들, 원자재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지금 현재 스타트가 BDI 하락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략으로서 계속 살펴보시고요. 다음은 애플입니다. 애플과 관련돼서 지금 미국 쪽에서 계속 실적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애플이 최근 들어서 길게 장대 음봉이 난 다음에 정체예요. 쭉 올라가다가 실적이 안 좋았나요? 실적이 안 좋았던 건 아니죠. 실적이 뭐 시장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조금 낮춰졌다는 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시장 예상치보다 잘 나왔는데 전망치가 이제 시장 예상보다 조금 덜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는데요. 일단 그동안 $500 아래까지 급하게 내려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아이폰 5S나 5C가 잘 팔리니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금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망치가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기대했던 것은 배당 관련돼서 뭔가 또 추가적인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또 아이칸이 최근에 계속 애플에 종용을 했던 것은 뭐였냐면 자사주 매입 이걸 종용했거든요. 이와 관련된 코멘트가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애플은 제가 보기에는 판매량 그 차트를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신제품 나오면 올랐다가 신제품 효과 떨어지면 떨어지고
지금 삼성은 여러 가지 모델들을 워낙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모델 수 증가에 따라서 판매량이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애플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올라간 이후에 여기서 계속 이렇게 파도를 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그 플래그십 모델은 계속 바꾸고 있지만 플래그십 밑에 있는 미들십이라든지 안전 이제 가격이 낮은 그런 제품들은 어쩌면 이 미들십 제품들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판매하는 지역도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판매량이 지금 여전히 이런 각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데 주가 다르다는 거죠. 한국세 크면은 주가가 안정적이지 못하죠.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흔들린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그동안 아이폰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낳았던 게 아이패드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2주일쯤 전에 나왔던 뉴스에 의하면 아이패드의 전체적인 태블릿 점유율이 5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캔들파이어의 신제품이 나오면 제가 보기엔 더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말 낮은 가격에 사양은 거의 최고 사양으로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HTC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제는 그 킨들 폰도 곧 나올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아이폰 입장에서는 뭐 안드로이드 쪽이 진영도 뭐 크게 좋을 건 없겠지만 어쨌든 아이폰 입장에선 더 굉장히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는 정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애플을 보면서 든 게 뭐냐면 앞으로는 정말 중저가라고 그러죠. 하이엔드보다는 로엔드급에서 이제 순이익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판매 공략이나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쪽이 오히려 낫겠다 싶은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그것도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주말에 있을 방송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부수기. 네. 좀 잘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이 구글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 트렌드는 구글은 또 삼성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되게 재밌는 뉴스가 뭐냐면 모토로라에서 한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립식 스마트폰.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내가 이제 구형 스마트폰이지만 조립형 구형 스마트폰이지만 여기서 내가 CPU만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CPU만 쏙 뽑아서 새 CPU를 사다가 꽂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이제 메인보드를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컴퓨터 업그레이드가 계속 가능했던 것처럼 그런 조립 PC 역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가격은 점점 더 떨어질 거고 그런 범용 제품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또 모듈화가 되면 될수록 부품의 가격도 높아지기보단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서는 LG의 G2 아니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S4 이런 어떤 특정 제품을 사야 되는데 그 안에 내가 사고 싶지 않은 부품들도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아드레노 칩보다는 말리 칩을 정말 선호하지만 GPU로 그런데 이제 삼성 쪽에서는 어쨌든 지금 아드레노 칩을 선호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전 그게 불만인데 어디 가서 제가 그걸 구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이렇게 IT 쪽에 좀 관심도 많고 그런 신제품들을 써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런 게 나오면 전 당장 바꿉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제품보다 가격을 제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부품 가격을 모아서 적정한 가격을 내가 스스로 세팅을 할 수 있다라면 그것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예, 조립식 PC 같네요, 느낌이.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조립식 PC보다 더 간단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얘기는 좀 너무 깊이 들어간 거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로 영역을 이렇게 침범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점점 앞으로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시장에서 흔들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 흔들림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애플 쪽에 좀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헤쳐나가야 될 그런 이 변수들이라든지 장벽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좀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구글에 넥서스 5 발표가 있었죠. 어제 발표가 있었는데 넥서스 5의 이제 4.4 버전 키캣이라고 하는 게 올라가는데요. 키캣의 특징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카메라와 관련된 기능 전부 쓸모없는 거고요. 왜냐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니까 쓸모없는 거고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굉장히 낮은 저사양에서도 키캣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하이엔드 쪽만 쭉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버전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이스크림에서 그 윗버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상황이 나타났냐면 기존 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버전의 OS를 쓸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존 폰을 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키캣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안드로이드의
기존의 불편한 점들을 수정을 해서 한 500메가 정도의 메모리만 있으면 이 키캣을 어느 장비에서든지 쓸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쓰고 싶은 건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처음에 이제 기기 신기하니까 갤럭시 S3, 갤럭시 S4 나올 때마다 쓰고 싶겠지만 이제는 이제 서서히 물렸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뭐 5가 나오든 뭐 S가 나오든 별 관심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뉴스 나와봐야 과거에 비해서 클릭수도 엄청나게 줄어들었고요. 일부 정말 이제 뭐 갤럭시를 선호하는 사람들, 아이폰에 광분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혀 관심도 없고요. 최근에 안 나오고 있는 뉴스 뭡니까? 갤럭시 뭐 발표에 줄 쓴 거, 아이폰 발표에 줄 쓴 거 이제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안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글의 목적은 구글의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정말 낮은 사양의 기기에서도 새로운 버전의 OS를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향들을 계속 바꿔나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더 재미있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네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생각이 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본다면 어떤 걸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연히 안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가격이 자연스럽게 이머징 마켓으로 넘어가면서 하이엔드뿐만 아니라 그 미들십 가격도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세트 가격이 떨어지는데 부품 가격이라고 버틸 만한 여지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안드로이드에서 나온 그 이제 레퍼런스 폰 그 넥서스 5의 가격이 329달러, 16기가짜리 329달러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딱 계산해 보니까 원가는 250달러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원가 250달러짜리를 우리나라에서 출고 가격이라는 미명하에 99만 원에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대표적인 사기꾼들 아닙니까? 어쨌든 뭐 실제로는 이거저거 뭐 할인해서 그 가격에 안 판다라고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제품 가격을 뭐 적절하게 뭐 부여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나쁜 놈들이고 욕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원가가 대충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원가들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계속 가격이 낮아질 만한 요인들이 주변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건 세트보다는 부품주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애플 쪽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것은 내년 상반기 정도 애플 TV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요만한 이 태블릿에 쓰는 것보다는 이만한 TV에서 쓰는 게 부품이 당연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부 부품들, 예를 대표적으로 뭐 TLI가 만들고 있는 또 실리콘웍스가 만들고 있는 일종의 드라이버 IC 같은 구동 칩들의 수요는 증가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애플 TV가 나왔을 때 과연 삼성 TV를 얼마만큼 침해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한 번 더 해주세요. 재밌네요.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스마트머니의 선택 함께 해봤습니다. 시장과 그리고 산업별로의 흐름들 최근 들어서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김종효 애널리스트였습니다.